절대적인 억압의 시대에 진정한 권력은 결코 주먹이나 뒤를 따르는 부하들의 수에 있지 않았습니다. 1942년 3월의 어두운 나날들 속 경성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일본 헌병의 군화발과 총칼 아래 너무나도 쉽게 짓밟혔기 때문입니다. 김두한이 쥐고 있던 권력은 냉철한 절제와 계산된 분노 사이에 무서운 연금술이자 빛을 삼켜야 할 때를 정확히 아는 거대한 그림자였습니다. 일본인들은 그를 야쿠자라고 불렀지만 종로 사람들은 가장 경건한 속삭임으로 그를 협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름의 전설은 골목길의 피비린나에 나는 숙청 속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의 명예가 제국의 전쟁 기계보다 더 무거울 수 있음을 증명했던 경성역의 차갑고 잔인한 증기 속에서 빚어졌습니다. 그의 봄은 한반도에 온기를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북쪽에서 불어오는 시린 바람과 도쿄에서 내려오는 광기 어린 총동원력만을 가져왔을 뿐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절정에 달하며 일본의 전쟁 괴물은 그 어느 때보다 인력에 굶주려 있었습니다. 조선의 심장인 종로는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젊은 청년들은 한밤중에 집에서 끌려가 태평양 전쟁터로 보내졌고 아직 피지 못한 꽃 같은 젊은 여성들은 속임수에 빠지거나 강제로 만주행 열차에 태워졌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어두운 탄광이나 지옥 같은 위안소였습니다. 가랑비가 내리던 어느 저녁, 김두한의 봉어지인 우미관 내부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매끄럽게 닦인 나무 바닥은 희미한 등불을 반사하고 있었지만 오늘 그 바닥에는 한 남자의 이마에서 흘러내린 선명한 핏자국이 비쳤습니다. 그는 동대문 시장에서 신발을 만드는 늙은 기술자인 박노인이었습니다. 평생 고개를 숙이며 성실하게 일만 해온 그가 지금은 김두한 앞에서 딱딱한 나무 바닥에 이마를 연신 찌으며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이마가 바닥에 부딪히는 건조한 소리는 그 어떤 총소리보다 더 아프게 들렸습니다. 김 대장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제 딸아이가 이제 겨우 16살입니다. 바느질감을 사러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길 군용 트럭에 실려갔다고 합니다. 오늘 밤 만주로 가는 열차를 탄다고 합니다. 그 아이는 제게 남은 전부입니다. 늙은 아버지의 울음소리는 우미관의 정적이고 엄숙한 공간을 찢어놓았습니다. 김두한은 화관감을 깎아 만든 듯 무표정하고 단호한 얼굴로 커다란 안락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깊은 눈동자는 발치에서 떨고 있는 남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고통받는 한 명의 구두 수성공만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신음하는 민족 전체의 모습을 보았고 더 나아가 차가운 만주의 사냐에서 독립을 위해 평생을 싸우셨던 위대한 아버지 김좌진 장군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김두한의 혈관에 흐르는 피는 그가 등을 돌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대보다 세수 앞을 내다보는 자의 이성은 이것이 치명적인 함정임을 경고했습니다. 당시 경성역은 요새와도 같았습니다. 일본군이 기관총과 궁연을 동원해 삼엄하게 경비하며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움직임이 있으면 사격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종로에 정예 요원들인 야인들을 동원한 직접적인 무력 공격은 집단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김두한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 건달의 주먹이 아닌 전략가의 머리를 써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박씨, 아저씨, 일어나십시오. 김두한의 낮고 울림 있는 목소리가 울음소리를 끊었습니다. 이마의 피를 닦으십시오. 우리 종로 사람들은 적 앞에서 쉽게 눈물을 흘리지 않으며 피를 헛되이 흘려서도 안 됩니다. 그는 긴장한 표정으로 곁에 서 있던 가장 신뢰하는 형제 문영철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담하고도 무모하지만 유일한 선택지인 계획이 김두한의 머릿속에 세워졌습니다. 그것은 수술과도 같은 정교함과 위대한 배우의 연기력을 필요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경성역은 기차에서 뿜어져 나오는 안개와 증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타다 남은 석탄 냄새와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거대한 철제뱀처럼 길게 늘어선 운명의 열차는 무고한 영혼들을 삼키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플랫폼 구역은 완전히 봉쇄되었습니다.
이리저리 훑고 지나가는 서치라이트 불빛 아래 수백 명의 젊은 여성과 청년들이 손이 묶인 채 차가운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악취나는 화물칸에 실리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본군의 고함 소리와 공기를 가르는 채찍 소리, 그리고 억눌린 흐느낌이 지옥의 교향곡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역의 헌병대를 지휘하는 다나카 대위는 오만한 태도로 거닐며 가끔 굶주림과 추위로 쓰러진 사람을 군화 끝으로 걷어찼습니다. 그는 이 절대적인 권력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역 입구에 멈춰 선 고급 승용차 한 대가 그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조선인 특유의 굽실거리는 모습이 아니라 성공한 상인의 당당한 풍모를 지닌 남자였습니다. 완벽하게 재단된 양복에 값비싼 모피코트를 걸친 김두한이 입가에 사교적인 미소를 띠며 다가왔습니다. 그의 뒤로는 하인 역할을 맡은 부하들이 커다란 나무 상자들을 힘겹게 들고 따랐습니다. 다나카 대위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두한은 생존을 위해 배웠지만 결코 굴복하기 위해 배운 것은 아닌 유창한 일본어로 말했습니다. 저는 종로에서 작은 상회를 운영하는 김이라고 합니다. 오늘 밤 천황폐하를 위해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존경의 마음을 담아 약간의 온기를 가져왔습니다. 그가 신호를 보내자 나무 상자 하나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고위 장교들도 좀처럼 맛보기 힘든 최고급 사케와 값비싼 양주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진한 술 향기가 차가운 공기 속에 즉시 퍼져나갔고 추위에 떨던 감시병들의 갈증을 자극했습니다. 다나카는 의심이 많았지만 탐욕과 오만이 그의 눈을 가렸습니다. 그는 김두한을 대일본 제국의 힘 앞에 고개를 숙일 줄 아는 영리한 조선인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손짓으로 허가했습니다. 죽음의 열차 옆 플랫폼에서 즉석 술자리가 벌어졌습니다. 다나카와 외곽 경비병들이 김두한이 아낌없이 따주는 술에 취해갈 때 그의 세수 앞 수싸움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술병에는 알코올뿐만 아니라 김두한이 암시장에서 비밀리에 구입한 강력한 수면제가 섞여 있었습니다. 어둠과 자욱한 증기, 그리고 술 기운에 방심한 군인들을 틈타 미리 짐꾼으로 위장해 역에 잠입해 있던 김두한의 정예 야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유령처럼 소리 없이 이동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덜 닿는 열차 끝부분에 화물 칸들이 열렸습니다. 떨고 있던 소녀들과 청년들이 신속하게 밖으로 인도되었습니다. 그들이 있던 자리에는 집과 모래가 담긴 가마니들이 채워졌고 어둠 속에서 마치 잠든 사람들처럼 보이도록 정교하게 배치되었습니다. 김두한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다나카와 술잔을 부딪혔습니다. 미소는 유지하고 있었지만 눈동자는 얼음처럼 차갑게 멀리서 일어나는 아주 작은 움직임까지 살폈습니다. 흐르는 1초가 100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심장은 공포가 아닌 계산의 리듬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작은 소음 하나, 비명 한 번에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피바다가 될 수 있음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구조되었습니다. 마지막 칸만이 남았습니다. 그곳에는 박노인의 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근처에 서 있던 덩치 큰 병사 한 명에게는 수면제의 효과가 충분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는 소변을 보기 위해 비틀거리며 열차 쪽으로 걸어갔고 그의 흐릿한 시선은 소녀가 내려오는 것을 부축하던 한 형체의 그림자를 포착했습니다. 누구냐? 병사가 어깨에 맨 소총을 더듬으며 소리쳤습니다. 그 비명은 다나카의 얼굴에 찬물을 끼얹은 것 같았습니다. 그는 번쩍 고개를 돌렸고 취기가 절반쯤 가셨습니다. 무슨 일이냐? 그는 허리춤에서 남부 권총을 뽑아 김두한을 겨누었습니다. 내 놈, 무슨 짓을 꾸민 거냐, 이 조센징 놈아. 진실의 순간이 왔습니다. 상인의 가면이 깨지고 종로의 무관의 제왕이자 김좌진 장군의 아들인 김두한의 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도망쳐라, 모두 데리고 가라. 김두한이 조선말로 포효했습니다. 그 외침은 출발을 알리는 기차 경적 소리보다 더 크게 역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열차가 덜컹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덩치 큰 병사는 총을 들어 탈출하려는 마지막 소녀를 겨냥했습니다. 더 이상 계략을 부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김두한은 표범처럼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무기가 없었습니다. 무기 따위는 필요 없었습니다. 김두한의 온몸이 병사를 들이받았고 그가 반가쇠를 당기기도 전에 멀리 날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즉시 경보 소리에 술이 깬 다른 5명의 병사가 대검을 뽑아들고 달려들었습니다. 이것은 공평한 대결이 아니었습니다. 살과 피가 차가운 강철과 맞붙는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김두한은 자신의 몸을 궁극의 무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몸을 돌려 날아오는 대검을 피하고 맨손으로 2번째 병사의 총열을 잡아 그것을 지렛대 삼아 3번째 병사를 쓰러뜨렸습니다. 수천 번의 거리 전투로 단련된 그의 주먹은 해머처럼 빠르고 묵직했습니다. 주먹을 내지를 때마다 오랫동안 억눌러온 분노의 포효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는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투 능력을 상실시키고 시간을 벌기 위해 싸웠습니다. 다나카의 권총에서 발사된 총알이 공기를 가르며 김두한의 어깨를 스쳤고 하얀 셔츠가 선명한 피로 물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움직이는 열차문 앞을 가로막고 서서 접근하려는 모든 병사를 쳐냈습니다. 자신의 부하들이 마지막 소녀를 안전하게 어둠 속으로 끌어당길 수 있도록 인간 방패가 된 것입니다. 마지막 칸이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지며 종로의 자식들을 자유의 품으로 돌려보냈을 때 비로소 김두한은 멈췄습니다. 그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서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7, 8명의 일본군이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어깨와 팔의 상처에서 피가 흘렀지만 그는 폭풍 속의 탑처럼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다른 총구들이 그를 겨누었습니다. 분노와 치욕으로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다나카가 다가와 그의 머리에 총을 들이밀었습니다. 내 놈은 죽어야 한다. 이 빌어먹을 자식아. 김두한은 태연하게 주머니에서 약간 구겨진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불을 붙였습니다. 그는 깊게 한 모금을 들이마신 뒤 일본 장교의 얼굴에 연기를 내뿜으며 경멸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종로의 김두한이다. 이 모든 일은 내가 시킨 것이다. 잡으려거든 나 하나만 잡아라. 다른 무고한 백성들은 건드리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이 역은 단 하루도 평온할 날이 없을 것이다. 그것은 그의 규칙이었고 원칙을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그는 일본군의 잔혹한 보복으로부터 자신의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책임을 짊어졌습니다. 그 후 한 달 동안 종로 경찰서의 지하실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거꾸로 매달기, 코에 고춧가루 물 붓기, 쇠몽둥이 구타 등 가장 잔혹한 고문이 자행되었습니다. 다나카는 애걸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 했고 종로 황제의 굴복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얻은 것은 오직 무겁고도 두려운 침묵뿐이었습니다. 김두한은 육체적인 고통이 마치 자신의 내면의 명예라는 핵심에는 닿을 수 없는 외부의 것인 양 초인적인 정신력으로 그 모든 것을 견뎌냈습니다. 김두한이 석방되던 날, 그가 우미관에 들어서던 그 밤처럼 여전히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서의 무거운 철문이 열렸습니다. 그는 많이 수척해진 모습으로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걸음걸이는 약간 절뚝거렸고 얼굴은 아직 아물지 않은 새로운 흉터들로 가득했으며 한때 값비쌌던 옷은 이제 말라붙은 피로 얼룩진 누더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초소를 지키던 일본군들조차 몸서리치게 만들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종로로 이어지는 큰길 양옆으로 수천 명의 주민이 이미 나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환호성도 없었고 현수막이나 구호도 없었습니다. 오직 종교의식처럼 경건하고도 절대적인 침묵만이 흐를 뿐이었습니다. 박노인처럼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들부터 품에 안긴 어린아이들까지, 시장 상인들부터 유곽의 여인들까지 김두한이 지나갈 때 모두가 일제히 90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은 한 명의 조직폭력배가 두려워 고개를 숙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절에 자신의 피와 살, 그리고 자유를 바쳐 자신들의 존엄을 지켜낸 한 사람 앞에 고개를 숙인 것이었습니다. 천지를 진동시키는 그 침묵 속에서 김두한은 상처투성이의 몸으로 자신의 민족 한복판을 진정한 왕처럼 걸어갔습니다. 그 순간
감시탑 위 일본군의 총구들은 거리 전체를 뒤덮고 있는 보이지 않지만 위대한 힘 앞에서 무의미하고 한심할 정도로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존경의 힘이자 조선의 의리였습니다.